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8살 박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몰락과 한 여자의 회복이 교차하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남편은 한때 제 전부였습니다. 저 없이는 못 산다고 말하던 사람,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울먹이던 사람. 하지만 결국 저를 버리고 떠났고 그 순간 저는 제 인생 전체를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묵묵히 준비해왔던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 만든 나만의 안전망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어느 비 내리던 밤, 남편이 울며 무릎 꿇은 채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물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었고, 저를 찾은 이유는 후회가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고별식이야. 이 이야기는 복수가 아니라 제 삶을 다시 제 손으로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식어있던 그날, 나는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한 사람을 다시 마주하게 됐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 내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내 눈물은 보지도 않던 사람. 그리고 끝내 나를 버렸던 사람. 그가 떠난 뒤의 세월은 길고 조용했다. 나는 묵묵히 살아냈고 아무도 모르게 내 삶을 다시 세웠다. 내 이름으로 하나씩 정리해 나간 재산들, 법무사와 나만 알고 있던 종이 뭉치들. 나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그를 다시 만나게 될 날을. 초인종이 울린 건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 리 없었다. 나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다. 문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지금의 내 삶과는 너무나 멀어져 있었던 목소리였다. 영희야, 나야. 제발 문 좀 열어줘. 잠시 숨을 고른 뒤 문을 열었다. 빗물에 젖은 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평생 당당하기만 하던 그 얼굴은 사라지고 어디에 기대야 할지 모르는 아이처럼 떨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는 순간 마치 마지막 희망이라도 발견한 듯 두 손을 모아 붙들었다. 영희야, 나 좀 살려줘. 너 없으면 난 진짜 끝이야. 너 말고 나 챙겨줄 사람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오래전 죽었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그건 미련이 아니었다. 애증도 아니었다. 그저 한 인간이 추락할 때의 흐릿한 연민 같은 것이었다. 나는 무표정하게 그 얼굴을 살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그의 두 눈에 고여 흐르고 있었다. 손등은 떨렸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예전 같으면 그 모습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져 덥석 끌어안아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들어와. 나는 담담하게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며 신발을 벗었다. 마루바닥에 떨어진 물방울들이 차갑게 번졌다. 나는 그 모습을 천천히 바라보며 내 숨을 고르고 또 고르며 마음을 정리했다. 거실 소파에 앉히자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처지를 쏟아냈다. 영희야, 나 정말 바보였나 봐. 다은이가 떠났어. 모든 돈이 바닥나자 돌아보지도 않더라. 난 정말 이제 아무도 없어.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 사이에 나는 물을 데우고 작은 수건 한 장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다. 그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얼굴 닦아.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받아들고 얼굴을 천천히 훔쳤다.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영희야. 정말 미안하다. 넌 나 없으면 못 살 줄 알았는데. 나는 너 없으니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의 말이 길게 이어질수록 내 마음속에서는 아주 다른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다. 그래. 너 없이는 못 살 줄 알았지. 그 말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말이야. 넌 떠났고 나는 살아냈어. 나는 그가 얼굴을 닦는 동안 거의 티나지 않게 미소를 지었다.
아주 짧고 얇게 차오르는 미소. 그는 보지 못했다. 아마 평생 못 볼 미소였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아직도 내가 예전처럼 자신을 붙잡아 줄 거라고 믿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후회가 아닌 의존이 담겨 있었다. 자신의 마지막 안식처를 찾았다는 안도감 같은 게.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오늘이다. 나는 조용히 그의 손에 놓인 젖은 수건을 받아들고 말했다. 기석 씨. 그는 움찔하며 얼굴을 들었다. 나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눈물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거예요. 말을 끝내는 순간 그의 표정이 잠시 멈췄다. 그가 모르는 사이에 시간은 이미 모든 걸 바꿨고 이미 모든 판은 짜여져 있었고 그의 몰락은 내 손에서 마지막 점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가 무릎을 꿇던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는 단 하나의 문장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가 샤워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대신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 둘 머리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나는 부엌 의자에 천천히 앉아 두 손을 겹쳐 쥐었다. 이 사람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다시 떠올려야 했다. 내가 버텨온 세월들을. 결혼 초 그는 달랐다. 영희야, 나만 믿어. 평생 고생 안 시킬게.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기꺼이 내 이름보다 그의 이름을 먼저 내세웠다. 은행 통장도 집 대출도 보험도. 서류마다 그의 이름이 굵게 인쇄되어 있었고 그 옆에 작게 따라붙은 내 이름은 언제나 덤처럼 느껴졌다.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가족이잖아. 남편 잘 되면 나도 좋은 거지. 그렇게 믿었던 시절이 분명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말투는 조금씩 달라졌다. 첫 회식에서 술에 취해 돌아온 날 그는 넥타이를 풀며 툭 내뱉었다. 내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내가 벌어온 돈으로 내가 집에서 편하게 사는 거야. 당연한 줄 알지 마.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지만 나는 그저 웃어 넘기려 했다. 당신 고생하는 거 알지? 나도 집에서 할 일 많아. 조용히 밥을 차리고 빨래를 널고 그의 구겨진 셔츠를 펴며 내 감정보다는 그의 기분을 먼저 살폈다. 두 번째 상처는 아이들 학원비를 두고 다투던 어느 날 찾아왔다. 애들 학원 그만 보내. 내가 돈이 두둑해서 쓰고 다니는 줄 알아? 당신이 돈을 벌어와 봤어? 내가 아니었으면 이만큼도 못 살았어. 그날 밤 나는 잠든 아이들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작게 들려오는 숨소리를 들으며 이 아이들이 조금만 더 좋은 환경에서 컸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는데 그게 마치 내 욕심인 것처럼 비춰지는 현실이 서러웠다. 그러다 어느 날 휴대전화에 찍힌 낯선 이름 하나가 모든 걸 바꾸었다. 다은 씨. 그의 양복 주머니에서 떨어진 영수증엔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호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용기를 내어 물었을 때 그는 오히려 역정을 냈다. 의심 좀 하지 마. 친구들이랑 간 거야. 당신은 왜 매번 나를 못 믿어? 내가 벌어온 돈으로 당신이 사는 주제에. 그때 알았다. 이 사람에겐 나는 아내가 아니라 비용이라는 걸. 돈을 쓰는 사람, 돈을 버는 사람, 그렇게 둘로 나누어 생각하는 눈빛이었다. 그러다 결국 상간녀의 이름을 직접 듣게 된 날이 왔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와. 내가 내민 물컵을 탁 밀어냈다. 다은이는 말이야, 내 힘든 거 다 이해해줘. 당신처럼 잔소리 안 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주는 사람은 이제 그 사람뿐이야.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여자 이름을 그렇게 당당하게 집안에서 부르는 남자. 그 순간에도 나는 소리 지르지 못했다. 그저 심장이 쿵 떨어진 소리를 내 안에서만 들었다. 30년 넘게 함께 산 사람에게도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할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그 후로 그는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통장 잔고는 점점 얇아져 갔다. 하루는 은행에서 문자가 왔다. 대출 이자 연체 안내.
나는 깜짝 놀라 은행 창구에 가서 계좌 내역을 확인했다. 잔고가 거의 비어 있었다. 내가 아껴서 조금씩 모아둔 돈들. 장을 보며 1,000원, 2,000원씩 남겨 넣었고 아이들 독립 후에도 혹시 몰라 아껴둔 돈. 그것들이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었다. 여기 이체 내역 보시면 알 겁니다. 직원이 내밀어준 종이에 익숙하지 않은 상호가 반복해서 찍혀 있었다. 펜션 예약, 고급 음식점, 해외 항공권. 그 옆에 적힌 이름, 다은. 은행에서 돌아오는 길, 바람 소리도 사람들 발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걸음을 옮기면서도 머릿속엔 하나의 생각밖에 남지 않았다. 아, 이 사람은 내 인생을 같이 살아온 동반자가 아니라 내 인생을 서서히 소모시키는 사람이구나. 집에 돌아와 식탁 위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며 나는 마음속으로 긴 결심을 했다. 이제 이 사람의 말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 이 사람의 표정에, 이 사람의 기분에, 이 사람의 실수에 내 인생을 끌려다니지 않겠다. 그 결심이 오늘 이 순간까지 나를 버티게 했다. 그가 상간녀와 함께 살겠다며 집을 나가던 날 문 앞에서 던지고 간 말은 더 잔인했다. 당신은 나 없으면 못 살아. 이 집도 이 생활도 다 내가 만들어줬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좀 쿨하게 인정해. 당신 목 조금 챙겨주면 됐지 뭘 더 바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뒷모습을 지켜만 봤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집안이 텅 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숨이 막히지는 않았다. 오히려 아주 조금 어디선가 얽혀있던 끈 하나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다. 그 후의 시간들은 누구에게도 자랑할 만큼 화려하지 않았지만 내게는 소중한 준비의 시간이었다. 재산의 흐름을 하나씩 확인했고 내 이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전부 바꾸어 나갔다. 법무사 민호와 마주 앉아 부부 공동 명의였던 것들, 보증인으로 서 있었던 계약들 하나하나 정리했다. 민호가 물었다. 힘드시죠?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힘들어요. 근데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못할 것 같아서요. 그때부터였다. 이 사람 없이도 산다가 아니라 이 사람 없이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다시 세워온 건. 그래서 오늘 비에 젖어 무릎을 꿇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일부러 지난 시간들을 떠올리고 또 떠올렸다. 그가 했던 말들. 내가 벌어온 돈으로 내가 산다. 넌 나 없으면 못 산다. 그리고 오늘 똑같은 입으로 내뱉은 말. 너 없으면 난 못 살아.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내쉬며 입술 안쪽을 세게 깨물었다. 불쌍해지지 않기 위해서였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내 몸과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였다. 거실 시계가 밤 12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는 아직도 고개를 숙인 채 내가 내어준 수건을 꼭 쥐고 있었다. 나는 그를 향해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석 씨. 그가 흠칫하며 고개를 들었다. 이제 우리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 말은 그에게는 마지막 기회처럼 들렸겠지만 나에게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긴 이야기의 두 번째 장을 여는 신호였다. 아주 조용한 새벽이었다. 비냄새가 잦아들고 커튼 사이로 회색빛 새벽이 스며들던 그 시간. 나는 잠시 불을 끄고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기석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오랜만에 집에서 자는 사람처럼 긴장한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 소리가 들릴 듯 말 듯 가늘었다. 나는 그를 보지 않았다. 대신 내 앞에 놓인 긴 그림자를 보았다. 그것은 내가 버텨온 세월의 모양이었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윤곽이기도 했다. 이제 세 번째 장을 열 차례였다. 그의 몰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디서부터 그의 삶이 기울어졌는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무너짐을 가장 먼저 맞닥뜨린 사람이 바로 나였기 때문이다. 고요한 공기를 가르며 기석의 잠결 대사가 들려왔다.
영희야, 가지 마. 나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를 붙잡을 자격은 이미 잃은 사람이야. 문득 그가 처음으로 집에 들어오지 않던 날이 떠올랐다. 전화는 아예 꺼져 있었고 연락도 닿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나는 가스불 위에서 수프를 천천히 데웠다. 부엌에는 따뜻한 냄새가 퍼졌지만 내 마음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문이 열린 건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간. 그는 한껏 멋을 내고 들어오더니 신발도 제대로 벗기 전에 코트를 의자에 걸쳤다. 어디 있었어? 내 물음은 조심스러운 속삭임 같은 거였다.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이렇게 말했다. 오늘 정도는 나도 좀 쉬자.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사람은 이해 못할 거야. 그 한마디, 그 말 한 줄로 내가 몇 년간 쌓아온 마음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균열은 빠르게 번졌다. 주머니에서 화장품 매장 영수증이 나오고 차 안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남아있고 전화가 올 때마다 조용한 곳으로 도망치듯 나가받는 모습. 나는 알고도 모른 척했다. 알아도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더 아플까봐, 말해도 달라질 게 없을까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그만큼 초라해질까봐. 그런데 결국 그의 몰락은 스스로 초래한 것이었다. 첫 번째는 투자 실패였다. 그가 친구에게 속아 큰 돈을 넣었다는 걸 알았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늦어 있었다. 잠깐 흔들린 것뿐이야. 금방 회복될 거야.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금방 회복된 건 그의 거짓말뿐이었다. 두 번째는 상간녀가 그를 떠난 거였다. 그가 다은과 함께 살겠다고 집을 나간 뒤 그 여자가 그에게 뭐라고 했는지 그는 결국 나에게 털어놓았다. 다은이가 돈이 없으면 나도 필요 없대. 그 말을 하며 그는 머리를 감쌌다. 그 표정을 나는 잊을 수 없다. 분노도 비참함도 아닌 그가 평생 나에게 보여줬던 그 오만함이 완전히 꺼져버린 얼굴이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큰 몰락은 그 자기 자신이었다. 돈을 잃으면 사람을 의심하고 사람을 잃으면 세상을 원망하고 결국 남은 건 나에게 향한 애걸복걸 뿐이었다. 영희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우리 다시 처음처럼 안 될까? 그의 울음을 듣고 있자니 이제야 몇 년 동안의 퍼즐 조각이 완성되는 듯했다. 그는 세상을 향해 큰 소리쳤지만 정작 자신을 지탱할 단단한 내면이 하나도 없었다. 그가 가진 것은 남들이 만들어준 껍데기뿐이었다. 회사도 집도 인간관계도 모두 남의 노력 위에 무임승차하듯 올라탔던 삶. 그리고 그 껍데기가 완전히 무너진 지금 그가 기댈 곳이라고 믿는 단 하나의 존재. 그게 바로 나였다. 하지만 기석이 몰랐던 게 있다. 나는 이미 두 번 다시 그의 그림자 아래 서 있지 않기로 오래전부터 결심해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다. 그의 몰락은 내게는 해방이었고 내게는 새로운 문을 여는 신호였다. 나는 어두운 거실을 둘러보고 잠든 그의 모습을 향해 천천히 걸었다. 그의 눈가엔 마른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 눈물이 나를 다시 붙잡을 것 같지 않았다. 이제 3장의 이야기는 그의 몰락이 아니라 내가 일어서는 과정으로 바뀌어야 했다. 나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석 씨, 당신이 잃어버린 건 돈도 집도 아니에요. 당신을 믿을 마지막 사람을 스스로 잃어버린 거예요. 그는 잠든 듯 보였지만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을 보며 나는 알 수 있었다. 이제부터 시작될 반전극의 중심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공기는 더 맑아졌다. 마치 오래 묵은 먼지가 천천히 걷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서랍 속 깊은 칸을 손끝으로 천천히 뒤적여갔다. 한때는 그 서랍이 누군가의 서류, 누군가의 영수증, 누군가의 흔적들로 넘쳐났지만
지금은 오로지 나로만 정리된 한 칸이 남아 있었다. 그 칸 속에서 오래전 봉인해둔 서류철이 손끝에 닿았다. 내 삶의 가장 고요한 밤들에 하나씩 쌓아둔 준비였다. 실패할까봐, 누가 알까봐, 혹시라도 마음이 흔들릴까봐. 세상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조용한 결심의 흔적들. 서류철을 열자. 첫 장에 또렷하게 박힌 글씨가 눈을 찔렀다. 배우자 재산 분리 신청서. 공동 소유 재산 전면 조정안. 부동산 단독 명의 이전. 그 순간 마지막 한 조각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 서류들을 처음 보던 날보다 훨씬 더 담담하게 바라보았다. 그때는 겁이 났다. 혼자가 될까봐, 살아온 인생의 절반을 버리게 될까봐, 내가 무너질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지금 이 서류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되돌려준 삶의 주권처럼 느껴졌다. 책상 위에 놓아둔 휴대폰이 진동했다. 민호의 메시지였다. 언니, 준비했던 서류 다 완성됐어요. 남편분의 동의만 받으면 명실공히 모든 재산은 언니 명의로 돌아옵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 말 한 줄이 이토록 묵직하게 다가온 적이 없었다. 서류를 덮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내가 여기까지 걸어온 길을 생각했다. 그 옛날 기석은 내게 늘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난 밖에서 벌어오고 당신은 집안 맡고. 그게 서로 편하지 않아? 그 말 뒤에 늘 따라붙던 무언가 있었다. 나를 약하게 보고 단순히 집에 묶어두려 했던 시선. 내가 가진 에너지와 꿈을 그가 원했던 모양으로 눌러버리던 손길. 누구나 아는 말로는 그것을 전통적인 역할 분담이라고 포장하겠지만 내게 그것은 조용한 감옥이었다. 나는 그 감옥에서 벗어나는 법을 너무 늦게 배웠고 그 늦은 배움의 대가를 세월로 치렀다. 하지만 이제야 깨닫는다. 그 늦음이 지금의 단단함을 만든 것임을. 민호와 처음 재산 이야기를 꺼냈던 날이 떠올랐다. 나는 불안하게 그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고 민호는 긴 시간을 조용히 기다려준 뒤 단 한 문장만 말했다. 언니, 누구보다 오래 버틴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언니가 지키세요. 그 말이 내 결심의 불씨가 되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조금씩 번져오고 있었다. 밤새 내린 비가 그쳐 도로 위에는 밝은 가로등과 젖은 바닥이 은색으로 반사되고 있었다. 나는 서류 한 장 한 장을 적신 손끝으로 넘겼다. 그리고 다음 문장에 시선이 멈췄다. 배우자 동의 여부 필수. 기석의 서명이 들어갈 마지막 칸이었다. 서명을 받는 일이 이제 와서 어려울까? 그 질문은 오래전 나를 흔들던 의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는 이미 무너졌고 지쳤고 희망이라고 할 만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누구보다 내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의 도장은 더 이상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던지는 항복문서나 다름없었다. 나는 천천히 서류를 다시 덮고 책상 위에 가지런히 정리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작은 소리가 내 삶이 달라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때 뒷방에서 기석의 낮고 힘겨운 기침 소리가 들렸다. 그가 돌아와 있는 지금 나는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미움도 연민도 슬픔도 오직 한 가지 감정만이 선명했다. 종지부. 더 이상 흔들릴 필요도 없었고 흔들릴 이유도 없었다. 내가 준비한 결말은 그의 눈물 한 방울에도 그의 사정에도 그의 후회에도 흔들리지 않는 길이었다. 나는 서류를 곁에 두고 다시 침실 문을 천천히 열었다. 기석은 얕은 잠에 들었고 그 얼굴에는 조금 전보다 더 깊은 고단함이 묻어 있었다. 그냥 바라보았다. 한때는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 한때는 내 인생의 반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 하지만 이제 그는 내 인생의 무게를 재는 기준이 아니었다.
내 삶을 지탱하는 중심은 오직 나였다. 나는 서류철 위에 손을 올리고 작게 속삭였다. 이제 남은 건 당신의 도장뿐이야. 이 한마디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지만 내게는 결심의 선언이었다. 이제 명확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내 인생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나의 이름으로 다시 세우는 과정에 정확한 중간 지점. 그저 조용히 단단하게 그리고 흔들림 없이 식탁 위에는 두 사람이 함께 쓰던 오래된 밥상이 있었다. 결혼하고 처음 사던 집에서 가져와 40년 가까이 함께했던 식탁. 이제는 상처가 여기저기 패여 있었고 그 흔적 위로 뜨거운 수증기와 맨손으로 만든 반찬에서 나는 작은 향기가 흘러나왔다. 기석은 식탁에 앉아 있었다. 오늘만큼은 그 흔들리는 눈빛이 낯설지 않았다. 사람이 무너질 때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한 번도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인데 그렇게 눈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숟가락을 들 힘도 없어 보였다. 흔들리는 숟가락 끝에서 내가 여러 번 꺾였던 그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나는 천천히 그의 앞에 따뜻한 된장국 그릇을 놓았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희야, 나 요즘 잘 먹지도 못했어. 살도 많이 빠졌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물컵을 그의 곁으로 밀어두었다. 그 손짓을 본 그는 마치 오래전으로 돌아간 듯 조심스럽게 물을 들이켰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말을 꺼냈다. 우리 다시 잘해보면 안 될까? 내가 다 잘못했어, 정말. 그때는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다은이도 날 버렸어. 나 이제 너밖에 없어. 그의 말은 살짝 젖은 종이처럼 힘없이 찢어져 흩어졌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 했다. 나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비친 건 반성보다 두려움이었다. 잃어버린 현실과 마지막 기대가 흔들리는 절박함. 그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서둘러 말을 이어갔다. 영희야, 너는 착하니까 내가 돌아와도 받아줄 거라고. 나는 믿었어. 너 없으면 진짜 못 살아. 그때였다. 그 말. 평생 들어온 듯한 그 말.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바로 그 문장. 너 없으면 난 못 살아. 한때는 그 말이 사랑의 고백처럼 들리기도 했다. 내 존재가 그에게 필요한 증거 같아서 그 한마디에 버티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감옥의 벽처럼 느껴졌다. 나를 가두고 나를 묻고 나를 부르면서도 정작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다시 떠올랐다. 나는 그를 천천히 마주 보았다. 그리고 내 손을 들어 그의 뺨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다. 기석은 놀란 듯 숨을 멈추고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만큼은 그가 과거의 시간 속으로 되돌아간 듯 했다. 내 손길을 살아있는 희망처럼 붙잡는 눈빛.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했다. 하지만 오늘 그 얼굴은 나를 흔들지 못했다. 내 손바닥 아래 그의 뺨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떨림. 그 속에서 나는 마지막 결심을 굳혔다. 나는 아주 부드럽게 그의 뺨을 닦아주었다. 눈물, 그리고 한숨, 그리고 축 늘어진 절망까지 함께 닦아냈다. 그 손길에 기석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굳어져 있던 죄책감, 미안함, 의존, 그리고 희망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이제 내가 그를 다시 살려줄 거라는 착각이었겠지. 나는 손을 거두지 않은 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날 버렸던 날을 기억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기석의 미소가 천천히 깨졌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다. 나는 천천히 이어 말했다.
당신은 내 손을 놓았지만 나는 그날 이후 내 인생을 다시 잡았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숨도 쉬지 못한 듯 입을 벌린 채 떨리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손을 그의 뺨에서 천천히 떼어내며 아주 부드럽게 그러나 절대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내가 닦아준 건 당신의 눈물이 아니라 당신과의 마지막 인연이야. 그 말에 기석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그가 절대로 잊지 못할 말을 건넸다. 이건 고별식이야. 그 말은 헤어짐의 선언이 아니라 오래 준비해온 결말의 문이었다. 그의 눈이 크게 흔들리고 그의 손이 공중에서 덜컥 떨어지는 순간 나는 이미 다음 장면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가 몰랐던 서류의 무게, 도장의 의미, 그리고 내가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 드디어 현실로 나타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5장은 이렇게 끝나고 있었다. 그의 눈물은 내게 붙잡아달라는 신호가 아니었다. 그저 내가 떠나는 길에 떨어지는 마지막 비 한 방울에 불과했다. 방 안의 공기는 텅 빈 컵처럼 조용했다. 기석은 아직도 고별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다 받아들이지 못한 얼굴이었다. 그의 입술이 몇 번이나 떨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래된 서랍을 열어 이미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꺼냈다. 두꺼운 파일, 묵직한 종이의 감촉, 그리고 마지막 장에 붙어있는 작은 노란 포스트잇. 오늘 나는 그 서류를 기석 앞에 내려두었다. 종이가 탁 하고 부딪히는 소리만 정적을 찢었다. 기석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이게 뭐야, 영희야. 우리 이혼하려고 하는 거면 천천히 얘기해도 되잖아. 나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었다. 얘기는 길게 하고 싶지 않아. 도장만 찍어. 그 말에 그의 어깨가 움찔했다. 하지만 금세 표정이 변했다. 희망과 불안, 절망과 기대가 뒤섞인 얼굴. 정리하자는 거지. 다시 잘해보는 게 아니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스스로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방향을 스스로 오해하도록 내버려뒀다. 기석은 오래된 습관처럼 서류를 제대로 읽지 않았다. 그저 첫 장만 휙 넘기고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묻는다. 여기만 서명하면 되는 거야? 그래. 내 이름으로 도장만 찍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기석은 마치 구원의 밧줄을 건네받은 듯한 표정이 되었다. 서둘러 인주의 도장을 찍고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눌러 찍었다. 꾹. 도장이 종이를 찍는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 쳤다. 그가 올려다본다. 이제 우리 잘 정리되는 거지. 그 표정은 마치 내가 그의 손을 잡아 옛날로 되돌려줄 것이라 믿는 아이 같았다. 나는 아주 잠시, 단 한순간 그의 눈빛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민호 씨, 들어오세요. 문이 천천히 열어졌다. 법무사 민호가 들어와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최기석 씨 되시죠? 기석은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방금 서명하신 서류는 그 말에 기석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부부 재산 협의서가 아니라 재산 전부 양도 계약서입니다. 그 순간 기석의 숨이 턱하고 막혔다. 뭐라고? 이게 이혼 서류가 아니라고. 민호는 침착하게 말했다. 네. 이혼 관련 서류로 위장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은 최기석 씨 재산 전부를 박영애 씨에게 양도한다는 조항입니다. 이건 이미 공증 단계에 들어갔고 지금 이 순간부터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기석은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돼. 내가 언제 그런데 도장을 찍었어? 영희야, 너 이게 무슨.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이 확인하지 않은 거지. 그 말에
기석의 입이 천천히 굳어갔다. 그는 서류를 들춰보며 지금에서야 글자를 읽기 시작했다. 눈이 점점 커진다. 입술이 파랗게 변한다. 재산, 전부, 양도. 그의 손이 덜덜 떨렸다. 영희야, 설마 나한테 이러려고? 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당신이 날 버렸던 그날부터 준비해왔어. 기석은 서류를 움켜쥔 채 현실을 눈앞에서 잃어버린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영희야, 제발 그러지 마. 난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손도 내밀지 않았다. 그의 눈은 도움을 구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책임을 피하려는 사람의 눈이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아주 차분히 말했다. 오늘 내가 찍은 건 도장이 아니라 우리의 끝이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기석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그가 찍은 도장.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그의 지난 40년보다 더 큰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돌아서며 생각했다. 이제 그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나였어. 기석은 서류를 움켜쥔 채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구겨진 종이에서 손이 덜덜 떨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마치 그의 몰락이 쪼개져 떨어지는 소리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가 무너지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말이라는 게 때론 위로도 되고 칼도 되지만 이 순간만큼은 침묵이 가장 정확한 응답이었다. 그때 기석의 폰이 울렸다. 그는 손을 떨며 전화를 받는다. 여보 다은아 나 지금 좀. 통화음은 스피커를 통해 방 안에 고스란히 울렸다. 오빠 지금 큰일이래. 근데 나도 더는 오빠 챙길 여유 없어. 솔직히 오빠랑 있는 동안 내 삶도 무너졌어. 기석의 입이 벌어지며 목에서 말이 새어나오지 않았다. 다은의 목소리는 지독히 냉정하고 지독히 현실적이었다. 오빠 이제 각자 살자. 나도 새 사람 만나야 해. 뚝. 전화가 끊어졌다. 기석은 휴대폰을 떨어뜨리듯 놓았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그의 어깨가 무너졌다. 다은아 이럴 수는 없지. 나 이제 누구한테 가라고. 그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전화를 걸지만 돌아오는 건 짧은 안내음뿐이었다. 더는 받을 수 없는 번호입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에게도 당신은 책임이 아니라 짐이었나 보네. 기석은 나를 돌아보며 마치 마지막 구명줄이라도 붙잡듯 외쳤다. 영희야, 나한테 이러지 마. 나 이제 진짜 혼자야. 너 말고 갈 데가 없어. 나는 천천히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엔 두려움, 후회, 절망, 그리고 너무 늦은 깨달음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에도 한 가지는 보이지 않았다. 책임. 그래서 나는 단호하게 그러나 조용히 말했다. 너는 나를 떠났지만 나는 나를 지켰어. 그 한마디가 그의 마지막 다리를 무너뜨리는 듯했다. 기석은 주저앉듯 바닥에 내려앉았다.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그 울음은 후회의 울음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의 무게를 이제야 깨닫는 사람의 울음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 울음에 손을 내밀지 않았다.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먼저 스스로를 구해야 한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배웠기 때문이다. 방 안엔 기석의 흐느낌과 가끔씩 떨어지는 종이의 바스락거림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등을 돌렸다. 그의 인생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본 내 모습은 도망치는 아내가 아니라 자기 삶을 찾아가는 한 사람의 뒷모습이었을 것이다. 집 밖으로 나와 문을 천천히 닫는 순간 손끝에서 묵직한 기운이 빠져나갔다. 30년 넘게 쥐고 살았던 어떤 무게가
문틈 사이로 기척도 없이 사라져가는 느낌이었다. 기석의 흐느낌은 두꺼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흐릿하게 멀어지고 있었다. 그 울음이 더는 나를 붙잡지 못한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도 이제야 깨달았겠지. 버린 사람은 잃는 법이고 버텨낸 사람은 남는 법이라는 걸. 나는 집 안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다. 그가 떠난 뒤 방 안에는 이상하리만큼 깨끗한 공기가 돌았다. 낡은 가구, 오래된 커튼, 어딘가 눌려있던 공기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 이제 이 집의 숨결은 누구의 것도 아닌 온전히 나의 것이었다. 나는 천천히 거실 창문을 열어 새벽 공기를 들이켰다. 하늘은 아직 여명이 오기 전 짙고 고요한 푸른빛이었다. 그 고요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나는 왜 이렇게 오래 참았을까? 참아야 할 이유도 잃고 지켜야 할 사랑도 사라진 뒤에도 나는 몇 년을 더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래도 오늘 이런 새벽을 맞기 위해 견뎠던 걸지도 모르겠다. 부엌으로 가 따뜻한 물을 끓였다. 잔에 물을 채우며 내 안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이제야 내 인생이 조금 보이네. 그동안 수없이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울고 혼자 마음을 다독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혼자여서 좋은 시간이었다. 잠시 후 현관문에 놓아둔 법무사 민호의 서류를 펼쳤다. 재산 명의는 모두 내 이름으로 다시 정리되었고 기석은 법적으로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 수십 년 동안 얽혀있던 매듭이 한순간에 풀려버린 듯 서류는 놀라울 만큼 가벼웠다. 나는 그 서류 위에 손을 올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됐어. 정말로 끝났어.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는 말이 아니었다. 이제라도 나를 지키겠다는 내 마음에게 건네는 약속 같은 말이었다. 거실로 돌아와 따뜻한 잔을 들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흔들리는 소리와 어딘가 멀리서 새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새 출발을 축하하는 듯했다. 나는 잔을 들어올리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살겠다. 그리고 그 말은 마침내 나를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